여러분 성수동 좋아하시죠? 성수동 하면은 요즘 떠오르는 핫플레이스인데 제가 성수동 가면은 꼭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메이징 브루어리라고 미국이나 해외 가시면은 정말 잘 갖춰져 있는 로컬 브루어리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한국화해서 정말로 다양한 맥주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좋은 경험을 주는 곳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맥주 스타트업이기도 한데요.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대표 맡고 있는 김태경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2016년도에 성수동에서 작은 맥주집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성수, 잠실, 건대, 송도, 안양, 이천, 노년 7개 정도의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맥주 배달 사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B2B, B2C 그다음 맥주랑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맥주 세 종류인데 제일 유명한 첫사랑, 첫 맛은 향기롭고 끝맛은 쓰다고 해서 첫사랑. 근데 첫사랑이 붉어요. 예. 예. 그리고 상처. 성수동 페이레일, 그다음 밀당 바이젠 세 종류 맥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첫사랑을 예기치 못한 음주 방송이 근무 중에 막 술 드세요? 저희는 많이 먹죠. 아. 테이스팅도 많이 하고. 예. 네, 반갑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맥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네. 그리고 맛도 보고 좀 기행 같은 걸 좀 하시다가 창업을 하게 맞습니다. 됐다고 들었어요. 예. 처음에 크래프트 맥주 접하게 된 건 2010년도에 MBA 유학 가서 그때만 해도 한국의 맥주가 이렇게 다양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쵸. 지금은 꽤 한국도 이제는 마트 편의점 가면 50종, 100종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몇 종류의 수입 맥주 정도밖에 없을 때였어요. 그때 유학 2010년도에 가서 너무 놀랬던 게 맥주가 진짜 수백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맥주를 마시기 시작을 했고 맥주 패키지 뒤를 딱 봤더니 차로 막 10분 거리에 양조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을 했고 2015년도까지는 제가 찾아갔던 양조장을 셌는데 한 150군데 와. 정도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갔던 양조장들에 대한 블로그도 하다가 2015년도에 이제 원래는 이제 수제 맥주는 유통을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풀렸거든요. 네. 그 법이 풀리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2016년 초에 창업을 하게 된 거였어요. 일단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가 론칭하자마자 되게 빨리 성장을 했다가 지난 1년 동안은 조금 조용했던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2010 한 3, 4, 5년 정도가 수제 맥주가 조금 기반이 다져지던 시기였고 당시에 2015년도에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홍종학 장관님 네. 외부 유통법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우스 맥주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하우스 맥주가 아니라 유통이 되게 됐고 그래서 확 갑자기 커졌죠.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도 정도에 이제 저희라든지 되게 많은 이제 수제 맥주 회사들이 생겼었어요. 사실은 내년부터 진짜 진검승부가 시작된다라고 모두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세금 제도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종가세라는 제도라서 맥주 가격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졌어요. 근데 이게 맥주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500ml에 얼마 그냥 이렇게 세금 제도가 되게 바뀌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어떤 변화죠? 가격에 따라서 매기면 큰 회사가 유리해요. 단위 제품당 생산 원가가 싸니까 세금을 되게 조금 내거든요. 근데 주세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72%라서 원가가 100원이 높아지면은 실제로 가격은 200원, 400원, 800원이 높아져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되면 큰 회사나 작은 회사가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회사일수록 유리하면 사실은 어디가 제일 유리하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제일 유리해요. 버드와이저. 버드와이저, 네네. 하이네켄.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본국에서 파는 것보다 싸게 팔아요. 아사히도 그렇고 일본보다 한국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장이 저희는 왜곡되어 있다고 본 거고 이걸 바꿔달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규제 개선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바뀌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맥주 양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좀 가격이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지금 가격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점주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라서 저희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그 저희가 그냥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네. 종량세가 되면 대략 지금 수제 맥주가 잔 사이즈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6,000원, 7,000원, 8,000원 정도의 그쵸. 대부분 드시고 계실 텐데 한 1,500원에서 3,000원? 씩 내려간다고? 내려가요.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수입 맥주는 외국에서 만들고 배 타고 와야 돼서 운송비도 들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로컬에서 만드는 것보다 비싸야 될 것 같은데 네. 바로 우리 집 옆에 있는 성수동에서 파는 맥주가 왜 수입 맥주보다 더 비싸야 하지? 라고 의문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텐데 그건 대부분 세금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냥 뭐 맛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배달 사업도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올해 7월에 관련된 법이 하나 풀렸어요. 그 이전까지는 생맥주 포장이 불법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내가 맨날 치킨집에서 생맥주 포장했는데 그러니까 뭐 페트병에 예. 넣어가지고 주잖아요. 예, 네. 그게 불법이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모든 전국의 치킨집과 다 하고 계신데 이게 불법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저희가 뭐 중기부나 국세청이나 많은 건의를 해서 저희 때문만은 아니지만 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랑 여러 군데가 연합을 해서 이건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걸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음식과 함께 배달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맥주 배달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7월에 그 법이 풀렸고 9월에 저희가 첫 배달 점포를 냈고 지금 한 8주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성과가 어때요? 뭐 배달할 때 좀 어떤 가설을 갖고 있었고 뭐 실제로 어떤 분들이 맥주를 많이 시켜 드시고 네. 네. 이거 아주 명확한 답이 있는데 1인 가구.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강남 논현동에서 강남권만 커버를 하고 있는데 리텐션 레이트이 28%예요. 와 굉장히 높네요. 네, 그러니까 네. 3명 중에 1명은 다시 시켜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고 주로 1인 가구여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치킨하고 그냥 맥주 이렇게 했는데 1인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치킨 반마리에 뭐 맥주 2캔 뭐 이런 메뉴들이 되게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회사에도 1인 가구 이제 직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의 조리를 안 하더라고요, 집에서. 고기가 됐든 생선이 됐든 뭐 맥주가 됐든 치킨이 됐든 다 시켜 먹으니까 가스레인지를 마지막으로 켜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는 친구들도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결혼을 해서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요리도 하고 뭐 장모님이 오셔서 막 바쁠 때 밥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1인 가구는 거의 다 시켜 드시더라고요. 맥주 배달도 사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편의점에 나가면 4캔만 원이 있지만 편의점에 나가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예. 쓰레빠 찍찍 끌고 나가서 손가락 끊어지게 맥주를 사오는 그 불편함을 덜어주고 거기에 약간의 그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간단한 음식들을 딜리버리를 해주는 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서 이제 주류 쪽을 저희가 많이 타겟을 하고 있는 거죠. 밀레니얼 세대가 배달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고 그러니까 네. 그분들도 금액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소비 습관적으로나 좀 더 맛있는 다양한 맥주들을 먹기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거의 핵심은 사실은 다양성이에요. 네. 지난 8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맥주 회사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오비 하이티였고 2개 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회사예요. 사실은 다양성이라는 게 없이 그냥 일본식 라거 일본인들이 만들던 라거를 그냥 계속 먹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일본인들은 사실 2차 세계대전 즈음에 독일식 모델을 벤치마킹을 해서 양조장을 지었고 그게 80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요즘 그 젠지 뭐 밀레니얼 세대들은 훨씬 더 다양한 걸 원하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자기 취향을 원하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맥주 소비는 편의점 4캔만 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편의점은 정말 매대에 한계가 있는 채널이거든요. 저희가 세보면 35종류에서 40종류 정도까지 편의점에 맥주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상 늘어나긴 되게 어려운 매대 구조예요. 뭐 저희가 하게 되면 그걸 뭐 100종이든 200종이든 300종이든 뭐 냉장고만 좀 크게 지어놓고 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편의점을 능가할 수 있고 게다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모로 기회가 많네요. 어느 정도 사이즈의 기회라고 보고 계세요? 그 뭐 수치화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전체 맥주 시장 100% 중에 20% 정도가 수입 맥주고 1%가 수제 맥주예요. 79대 20대 1. 79가 국산, 20이 수입, 1이 수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80이 대형사의 맥주, 20%가 수제 맥주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 수제 맥주가 전체 맥주 시장에서 한 10%까지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양한 뭐 경쟁 업체들이 그런 기회를 보고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가 그 와중에 되게 좀 자신감 있는 거 이런 네. 게 있을까요? 사실 되게 많이들 지금 뛰어들고 계신데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직영점이 많다는 점이에요. 거기서 저희가 되게 많이 배우는 거는 첫 번째는 고객 반응을 되게 그때그때 수집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직영점은 다 제조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맥주집이라고 하면 전형적인 오프라인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온라인에서나 할 수 있는 A/B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어떤 비슷한 스타일의 맥주를 2개를 만들어서 판에 1번에 팔아보고 8번에 팔아보고 가격을 3,000원에 팔아보고 4,000원에 팔아보고
이런 테스트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난 4년 동안. 그 과정에서 얻은 그 러닝이 되게 많아서 도대체 한국의 맥주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파악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어떤 경험과 역량이 쌓여 있거든요. 반면 다른 곳들은 훨씬 더 제조 유통에 지금 집중을 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이 가장 차별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래 시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열려 있는 그거 같은데 네. 기존 전통업체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자, 그거는 아주 명확하게 기존 업체들은 그대로 하고 계시죠. 아, 그래요? 네, 소주랑 타드세요 테슬라 이거를 계속 하고 계시고 오비는 뭐 레트로 오비 맥주 나와가지고 곰돌이 옛날 그 오비베어스 그걸로 여전히 또 밀고 계시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 뒷단으로는 어떤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진짜로 전통 제조업이라서 한 종류 혹은 두 종류의 제품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팔수록 아마 효율적인 그 구조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는 아마 쉽지 않으실 거고 그렇게 한번 움직일 때 사람과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구조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처럼 빠르게 시장의 반응을 센싱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기업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네. 카테고리 자체도 좀 다르다고 보고요. 네. 이런 거 말고도 좀 현재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중요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규제가 풀렸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가능해지면은 재밌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온라인 판매인데 온라인 판매는 사실 우리나라에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뭐 일부 싱가포르나 일부 나라들에선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청소년 음주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엄마 주민번호로 이렇게 그렇죠. 시키고. 네. 실제로 그런 위협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쵸.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풀릴 수 있냐 하면 본인 인증에 대한 기술이 발달하면 궁극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되게 황당한 예일지 모르지만 네. 뭐 예를 들면 맥주에 뭔가 지문 인식이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배민에서 뭐 주문을 하는데 반드시 뭐 지문과 뭐 안면 인식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성인 인증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걸 받는 사람의 그 지문과 안면 인식이 같아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 되면 사실은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팔 때는 편의점 알바분이 신분증 확인 안 하면 청소년들이 여전히 맥주를 사서 마실 수 있지만 이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본인 인증이 완벽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청소년 음주를 오히려 예방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B2B 쪽은 되게 온라인화가 많이 됐는데 국세청에서는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거래가 투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B2C 부분도 온라인화가 되면 그 어느 정도 기술의 뒷받침이 있어야겠지만 청소년 음주를 오히려 그 막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번 이제 컴업의 슬로건 자체가 이제 Meet the Future니까 이제 한 10년 뒤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맥주, 뭐 알코올 음료를 어떻게 즐길 것 같으세요? 사실 10년, 15년 뒤를 예상하는 건 쉽지 네. 않은 일이긴 하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예상을 해보면 사실 알코올을 마시는 양은 늘어날 거라고 보고 그 대신에 한 번 마실 때 그렇게 많이 안 마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그런 현상들이 이미 해외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알코올이 저알코올화 된다든지 아니면 무알코올 맥주가 뜬다든지 이런 현상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특히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대도시 중심의 그 생활권에서는 자율주행이 이제 되게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술을 마시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아마 음주 운전이실 거예요. 대리 부르려면 힘들고 귀찮고 돈도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소될 거냐에 따라서 음주 문화가 되게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소주에서 맥주나 와인 쪽으로 조금 더 도수가 낮아지는 경향 이거는 되게 명백하게 보이고 있고요. 한 종류를 가지고 다 막 계속 말고 이런 거는 확실히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되게 중요한 트렌드는 어쨌거나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야만 하는 오케이전이 준다. 그거는 되게 명백한 것 같아요.